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표죠. 네. 어제 양산에서 만났다 그러는데 왜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원래 이 만남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미뤄졌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성사가 된 건데요. 뭐 애초에는 뭐 다른 의미로 만났을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만나서 두 사람이 내놓은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두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과 윤석열 정부 비판 두 가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놓은 거죠. 예, 뭐 메시지가 명확하네요. 명확하죠.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네. 뭐 메시지는 명확한데 이 사실 근데 지금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될 이런 처지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소위 사법 리스크에 빠졌거나 빠질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검찰과 또 현 정부를 비판한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 비리와 관련된 수사 하지 마라 하면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가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뭐 워낙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문재인 검찰을 비판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항의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다 잘못된 거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문 전 대통령은 이제 이 이상직권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일 때 그때 이미 제기가 돼서 계속 왜 검찰 수사 안 하냐 하다가 뒤늦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지금에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막상 수사를 해보니 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의 피의자로 보이더라. 그래서 딸 다혜 씨에 대한 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진행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문 전 대통령이 지금 발끈해서 나온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자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결국에는 검찰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이 두 분의 만남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방탄동맹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손잡고 웃기 전까지 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 특히 지난 총선 전후로 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는 뭐 친문들에 대한 뭐 학살이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었고 사실 저희가 몇 번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게 연유가 좀 깊습니다. 2017년 대선 경선 때 사실상 대선 후보가 가장 유력했던 문재인 후보에 도전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죠. 네. 도지사가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도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아주 감정적인 앙금증이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그 지원금을 네.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그렇죠. 거부를 하면서 둘 사이에 서로 앙금이 쌓였고 그런 것들이 지난 총선 때 소위 친문들에 대한 학살로 이어지면서 둘 사이가 완전히 갈라진 거 아니냐라는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외부에서 공동의 적을 발견을 했습니까? 네, 그런 거죠. 원래 사실 전 정권과 그 다음 이 2인자 간의 사이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은 정말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문 전 대통령 아들 문제를 대선 때 공격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누군가의 자녀를 건든다는 거 이건 정말 막가자는 거죠. 이 정도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소송전까지 붙었고 사실은 법률적인 수사까지 갔었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든 봉합이 됐고 또 아까 말한 그 정책적인 부분도 정책 부분은 사실은 또 해결 나중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둘 간에 어느 정도 이 대선 지나면서 앙금이 해결되나 했는데 사실 총선 공천이 결정적이었죠. 그때 학살이라 그러고 또 비명 행사라 그랬죠. 그러면서 친문 핵심들이 다 날아가면서 이제는 서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 아니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겼어요. 검찰 수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우군이 많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동병상련인 두 사람이 검찰, 윤석열 정권을 공동의 적으로 해서 지금 두 손을 맞잡아서 이 함께 공동 투쟁하자는데 사진을 보면 알지만 두 사람이 정말 손을 맞잡고 손을 맞들었습니다. 야, 이거 보면서 그동안에 특히 친명 진영에서는 이 문 전 대통령 이 탈당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서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다 해소가 되고 지금은 무조건 검찰 비판, 윤석열 퇴진 이런 쪽으로 뭔가 공동의 전선이 모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그 이제 두 사람의 회동 이후에 이제 오늘 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름 좀 재밌어요. 전전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 구성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위원장은 김영진 의원이 맡았고요. 간사는 김영배 의원이 맡았습니다. 김영 뭐 둘 다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이 두 사람이 또 성향이 명확하게 있어요. 다르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소위 이재명 대표 최측근 중에 한 그렇죠. 명입니다. 친명의 대표적인 의원이고요. 네. 김영배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때 민정비서관을 했던 친문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위원장, 친명은 위원장, 친문은 간사를 맡았고 그렇죠. 여기에 또 참여하는 의원들도 좀 재밌어요. 김동화, 박균택 이분들은 소위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친명계에서는 누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윤건영, 네. 뭐 황희 전 네. 문광부 장관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김영진 위원장이 한 말을 들어보니까 되게 좀 재밌어요. 정치 탄압에 당이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 뭐 그렇죠. 정확하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있으니까. 거의 방탄 내각에 가깝다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두 친명계 핵심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라는 건 결국 비리 혐의를 변호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비리 혐의를 가장 잘 알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 하면 또 대통령의 가장 어떤 그러네요. 측근, 그러니까 그 가족 문제를 가장 많이 하는 방패 사람이죠. 방패 역할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뭐 윤건영 하면 뭐 거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건 결국 방탄을 위해 만들어진 특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사람들이 나서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방패 역할뿐만 아니라 아마 공격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상당한 어떤 공동 대응 전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저 이제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뭐 이 회의 때 이제 기자들 질문 중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수사 검사를 탄핵할 생각이 없냐 이러면 벌써 이제 수사 검사 또 탄핵인가요? 예, 이제 수사 검사 탄핵이 아마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실 예전에는 이런 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그러면 일단은 뭔가 좀 약간 좀 자중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워낙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검사 탄핵 이런 얘기부터 그렇죠. 나오네요. 맞아요. 요즘은 이게 옛날에는 정말 뭔가 좀 꿀리는 게 있으면 좀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 좀 해명을 하거나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일단 무조건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격을 하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거 같긴 한데 계속 국민들이 볼 땐 아니 비리 혐의가 나왔으면 해명을 해야지 왜 해명을 안 하고 화부터 내느냐. 문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해명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자식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을 뭔가 아버지로서 도왔다. 뭔가 그 돕는 과정에 문제가 있고 비리 혐의가 있다 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우리 자식이 어땠는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문 전 대통령은 딴 사람과 다르게 본인 비리나 이런 거 나오면 해명을 안 하고 화부터 냅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땐 아무리 뭐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와서 얘기하시면 되지 왜 자꾸 저러시나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뭐 이재명 대표는 워낙 이게 오래돼서 이제 국민들이 뭐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여권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론을 잘 듣지 않고 혼자서만 결정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여당과 정부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재인 전 몰랐나?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아니다. 이런 비판들이 좀 나왔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5년을 되돌아보면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하면 일단 경제적으로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좋은 일자리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거기다가 국가 부채는 세금 퍼붓기 가지고 이 400조, 600조대로 갑자기 늘고 이 지금 국가가 지금 부채 더미에 시달려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안보적으로는 이 가짜 평화쇼 한다고 하다가 뭐 북한이 핵 개발할 거 다 하고 우리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값 폭등해서 집 때문에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내로남불, 불공정, 이거 뭐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모든 걸 볼 때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준비가 됐냐?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언론은 어땠느냐? 근데 이분이 그 말을 하니까 도대체 공감이 안 간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중에서는 사실 윤석열 정권 탄생의 제일 공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되게 화제가 그렇죠. 됐던. 그러니까 친명들이 그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당신 아니냐? 그리고 그때 국정 실패해갖고 결국은 정권 넘긴 것도 당신들 아니냐 해서 책임론을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사실 친명들도 할 말은 많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손을 잡아야 될 시기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명문 동맹, 방탄 동맹이라고도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동맹이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동맹이 분열될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또 이해관계 때문에 불과 다음 달에 또 이제 10월 그 재보궐선거 전국적으로 있는데 아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또 아마 이 빈 틈을 비집고 가려고 할 텐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일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라고 불리는데요. 이 금투세 때문에 민주당이 연일 시끄러워요. 이재명 대표는 입장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 금투세는 당연히 그 물려야 되는 세금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소위 지지층들, 특히 뭐 개딸들이라고 하는 지지층들 내부에서도 반발이 강해지니까 어느 순간 금투세 유예 쪽으로 입장이 좀 돈 것 같고 아마 내일쯤인가 그 월말쯤에 아마 토론회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요 김홍수 위원 금투세가 정확히 무슨 개념이고 언제 어떻게 제기가 된 세금입니까? 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제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에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이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익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이 있고 부동산 투자로 얻는 뭐 부동산 투자 관련 소득도 있고 뭐 주식 관련 소득, 투자 소득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세제에서는 월급쟁이한테는 이제 근로소득세를 물리고 부동산 관련 투자에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데 주식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거는 좀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세정의, 조세 형평성 이런 이념 가치를 기준으로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만들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정치권에서 이제 그 여야 간에 이제 합의 형태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2020년 12월입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을 원래는 이제 2023년부터 시행하자고 했는데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이제 그 당시 정치 상황도 안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가 좀 덜 됐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럼 2년 좀 더 늦춰 가지고 25년부터 하자.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물론 금투세의 유예를 먼저 이야기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감세 국민의힘의 어떤 그 조세 정책과는 반하는 어떤 부당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예를 하자라고 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유예 방침을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이 좀 애매하니까 바로 금투세는 이재명세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게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약간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자기들의 가치관이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줬던 그런 세계관 뭐 이런 걸로 보면은 그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입안됐던 배경을 봐도 그렇고 이제 원래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그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워낙 목소리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미 투자자들 숫자도 뭐 굉장히 그때 법을 만들 당시보다 굉장히 늘었거든요. 근데 법을 처음에 만들 때는 한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뭐 개미 투자자가 1,400만 명쯤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범국민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요즘 우리나라 증시 투자 양태를 보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장 한국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금투세까지 이제 시행이 되면 그 미국 증시로 쏠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거고 국장의 소외감은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개미들이 지금 뭐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제 의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그 표가 되는 지지층이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이 고민에 빠진 거죠. 예.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명확합니다. 2022년 대선에 패배했던 게 바로 그 종부세, 부동산 세금 문제였고요. 그 부동산 세금에 대한 트라우마가 2020년부터 계속 선거에 연패를 했던 게 부동산 정책, 종부세, 부동산 세금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민주당한테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야, 또 세금 문제 때문에 내가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라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어떤 이 부자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확실하게 매겨야 된다라는 본인들의 가치와 다음 선거 때 이 금투세를 만약에 민주당이 찬성했을 경우에 또 지지층 등인 소위 그 개미 투자자들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복합적인 고민들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렇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인데 이게 계속 결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결정이 미뤄지면서 그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는 거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금 현재 그 영향이 악영향이 한국 증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한국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뭐 악재도 많은데 이 변수까지 겹치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개미들이 반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좀 결정을 해달라.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예. 약간 좀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금수대 대상자가 전체 1% 한 15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정도한테 과세하는 게 어떻게 전체 증시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한 1%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개미들이 자기 일처럼 반발하느냐를 보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주주 그러니까 그 투자 금액이 큰 사람들이 과세 대상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연말을 넘겨서 과세 시점 기준이 되면 아 이거는 내가 세금을 맞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식을 던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매물이 왕창 나와서 연말 증시가 급락을 한다든지 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도, 이런 세금이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면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큰 손들이 이제 다 미국 증시로 가게 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 금투세에 대한 논란은 어떤 그 본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로 만든 세금이었고 그래서 예정대로 시행이 하기로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뭐 모르겠지만 집권 여당이 먼저 유예를 주장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책이 인기를 얻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입장을 못 정하고 하면서 결국 경제에 악영향만 미치게 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돼버렸는데 네. 김홍수 논설위원 이야기처럼 뭐 유예가 됐건 뭐 시행이 됐건 빨리 입장을 정해야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이 빨리 거칠 것 같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빨리 정치권이 입장을 정해서 이 금투세의 어떤 시행 여부를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 요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를 아주 세게 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2018년인가 태국에 이제 예. 살게 될 때 살려면 이제 집이 필요하잖아요. 예. 집을 사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선임행정관 예. 인 사람이 직접 현지에 가서 도와줬다라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했다면서요? 예, 그 내용을 밝힌 거죠. 근데 예. 이 청와대 그 선임행정관 민정실에 이 사람이 태국 현지에 가서 집을 사는 걸 도와준 게 뭐 문제가 있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보통 민정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 민심 청취도 있고 뭐 검경이나 수사기관 관련한 협조를 받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역대 민정실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팀을 둔 거는 예를 들면은 대통령 가족이나 이런 데 접근하는 사람들을 막고 예를 들면 어떤 불법이라든지 위법의 소지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두는 거거든요. 물론 이걸 둔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막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숱하게 많은 대통령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이 교도소를 갔는데 결국 가장 큰 역할은 이게 왜 이 가족들이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쁘다기보다도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접근하려는 어떤 권력이 우리 뭐 분화방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하는 게 가족부터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보통 어찌 보면은 감시견이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감시를 하고 뭔가 잘못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뭐 본인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 딸이 어떤 해외 이주를 하고 알아보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 굳이 그거를 대통령한테 공직의 임무인데 그 공직의 역할 중에는 대통령 가족의 어떤 사적인 일을 돕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도 민정실 내 그것도 대통령 그 친인척 관리팀이 할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뭐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는 부속실이 있지 않습니까? 부속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거를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런 비위 의혹이 생겼을 때 그거를 돕는 듯한 역할을 한 거는 그건 분명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건의 얼개는 이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딸의 그 전 남편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2018년에 그 항공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항공회사의 임원으로 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월급을 한 800만 원 받고 집세도 받고 하면서 총 한 2억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그 문제가 됐던 그 민주당 전 의원이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회사였고요. 그래서 이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기 위한 뇌물이 아니냐라는 게 검찰이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고 있는 수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상적인 민정실의 입장이라면 대통령의 가족이 태국에 가서 어떤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산다? 그럼 이거 당연히 이걸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리거나 감시를 해서 이게 불법성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될 사람이 가서 집 사는 걸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검찰도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혐의라는 게 이게 적용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자리를 주고 그 대가로 어떤 가족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뇌물이 성립한다는 게 이제 검찰 쪽의 생각인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그냥 전 사위가 받은 게 어떻게 그 장인하고 연결이 되느냐고 하지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경제 공동체라는 게 이럴 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를 볼 때는 보면 5년 내도록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았어요. 특별감찰관이 하는 가장 큰 게 오히려 민정수석실보다도 법에 있는 요인입니다. 법에 있는 요건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게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이거든요. 그걸 하라고 뒀는데 5년 동안 두질 않았어요. 두질 않았고 그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어디냐? 민정수석실 내에서도 친인척 관리팀에서 해야 되는데 그 팀에서도 그런 가족이나 친인척들에서 어떤 비위 의혹이 발생하면 그걸 감시를 하고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심스러운 정황이 생겼는데 그걸 이렇게 돕는
돕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야 그럼 그동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의혹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특별감찰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유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됐다가 뭐 잘 안 돼가지고 사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탄핵까지 가고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였다면 특별감찰관을 당연히 임명을 해서 이거를 어떤 본인들의 친인척 감시나 어떤 비리를 밟은 세관하는데 썼었어야 되는데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은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어느 대통령이 됐건 자신들의 친인척, 자기 주변을 감시하는 걸 이 독립적 기구를 두는 걸 다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반길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그동안 이 대통령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들의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원인, 시작 중에 하나가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가족이 많지 않았음에도 이제 이거를 도입을 했었고 그게 운영 과정에서 이제 동티가 났고 이랬던 건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동안 안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안 하고 그다음에 실은 민정실도 없앴다가 없었죠. 최근에 이제 뭐 얼마 전에 다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물론 뭐 친인척이 그렇게 뭐 많거나 이랬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뭐 이야기가 되는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도대체 누가 그 안에서 그거를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문제는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추천을 해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도 민주당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심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민주당이 열심히 지금 뭐 특검법 통과시키고 뭐 하는 것처럼 열심히 특별감찰관 의지를 보이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친되는 이유인지 민주당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정부 때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요. 아마 본인들이 이 비판 받은 것만큼 당신에 대한 비판 당해봐라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뭔가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도 이제 국힘이 정말 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이것만큼은 꼭 하자고 나왔으면 이게 의석수와 관계없이 어쨌든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거니까 그렇죠. 할 만도 한데 희한하게 또 그때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네. 뭐 열심히 떠드는 거는 언론만 떠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 필요하다고 보면 아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정치적 공학적인 뭐가 담겨 있는지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연일 문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꽤 오래 전에 올 초였나요? 그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와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벌써 지금 9월 내일 모레면 10월인데 제2부속실은 공사 중이라면서요. 네. 공사 중이라는 기사를 엊그제 본 것 같고 특별감찰관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2부속실에서 누가 일할지는 사람들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서포팅하는 조직은 만들었는데 정작 그거를 감시 견제를 하고 쓴소리를 할 조직은 지금도 안 보인다는 거죠. 네. 그건 민주당에서도 그건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을 안 돌았습니다. 이제 아직도 늦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문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지금 청와대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뭐 생각이 됩니다. 반면교사가 따로 있겠습니까?